오늘 우리가 함께 거닐어 볼 축구의 역사는 붉은 악마라 불리며 전 세계 축구계를 호령했던 위대한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위대한 영광의 시작이었던 맷버스비 시절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 영광을 발판 삼아 긴 시간 동안 찬란하게 꽃을 피운 알렉스 퍼거슨, 그 이후 여러 감독을 거치며 힘들었던 시기까지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클럽 중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위대한 여정은 오늘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는 거리가 먼 자욱한 석탄 연기와 거친 철도 기지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78년 산업혁명의 중심지였던 맨체스터의 랭크셔 및 요크셔 철도회사에 뉴터니스 기지 노동자들은 일과 후의 피로를 달래고 동료 간의 유대를 다지기 위해 하나의 축구팀을 결성합니다. 이 팀의 첫 이름은 뉴터니스 LYRFC였습니다. 여기서 LYR은 철도회사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유니폼은 오늘날의 눈부신 붉은색이 아닌 철도회사를 상징하는 녹색과 황색의 반반 조합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잔디구장도 없이 석탄가루가 날리는 거친 마당에서 가죽공을 차며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노동자들의 거친 손과 발로 다져진 뉴터니스는 점차 지역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1892년에는 마침내 잉글랜드 풋볼리그 1부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그러나 초기 프로축구의 세계는 냉혹했습니다. 철도회사와의 연결고리가 서서히 끊어지면서 구단은 홀로 서기를 해야 했고 이는 극심한 재정난으로 이어졌습니다. 1902년의 시작과 함께 구단은 무려 2,600파운드라는 당시로서는 파산에 이르는 거대한 부채를 떠안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해체 명령을 받기 직전이었고 선수들의 임금은 체불되었으며 구단의 자산은 압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단의 해체는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구단을 구한 것은 한 마리의 개와 전설적인 기업가의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뉴터니스의 주장이자 구단을 살리기 위해 사방으로 뛰던 해리 스태포드가 키우던 세인트 버나드 종의 반려견이 구단 기금모금 바자회 도중 길을 잃었고 이 개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바로 맨체스터 지역의 거대한 양조장주인 존 헨리 데이비스였습니다. 자식이 없던 데이비스는 커다랗고 순한 세인트 버나드 개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고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해리 스태포드를 만나 구단의 비참한 재정 상황을 전해 듣게 됩니다. 축구의 잠재력을 알아본 데이비스는 구단의 과감한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는 부채를 모두 탕감해주는 대신 구단의 경영권을 인수했고 이를 계기로 구단은 완벽한 인적, 물적 쇄신을 단행합니다. 1902년 4월 26일 구단은 뉴터니스라는 낡고 때 묻은 이름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맨체스터 센트럴, 맨체스터 켈틱 등 여러 후보를 제치고 채택된 그 이름이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였습니다. 유니폼 역시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붉은색 상의와 흰색 하의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동자의 팀에서 맨체스터 도시 전체를 대표하는 클럽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존 헨리 데이비스의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 아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본격적인 전력 강화를 시작합니다. 특히 이웃 구단인 맨체스터 시티가 재정 스캔들들과 불법 수당 문제로 흔들릴 때 당대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이자 프리즘 같은 재능을 가졌던 윙어 빌리 메레디스를 영입한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전설적인 감독 어네스트 막날 체제하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908년 구단 역사상 최초의 1부 리그 우승을 달성했고 이어 1909년 FA컵 우승, 1911년 다시 한번 리그 정상에 오르며 잉글랜드 축구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합니다. 구단의 규모가 커지고 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자 존 헨리 데이비스는 단순한 성적을 넘어 구단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 최고의 경기장을 짓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품습니다. 당대 최고의 경기장 건축가였던 아치볼드 리치의 설계 아래 1910년 맨체스터 트래포드 파크 지역에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웅장한 경기장이 완공됩니다.
이 경기장이 바로 오늘날까지 맨유의 심장으로 숨쉬고 있는 꿈의 극장, 올드 트래포드입니다. 개장 당시 언더스 자이언트라는 잡지는 이 경기장을 향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며 가장 웅장한 경기장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맨유는 이 거대한 안방을 가지게 되면서 명문 구단으로서의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리그가 전면 중단되면서 구단의 성장세는 급격히 꺾였고, 전쟁이 끝난 후 팀을 이끌던 어네스트 막날 감독이 라이벌 맨체스터 시티로 떠나자 구단은 암흑기에 진입합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의 맨유는 1부 리그와 2부 리그를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이른바 유효 클럽으로 전락했습니다. 1927년 구단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존 헨리 데이비스가 사망하면서 재정적 위기는 다시 극에 달했고, 1931년에는 또다시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군복 제작업으로 자산을 모은 제임스 깁슨이 구원투수로 등판하여 구단을 회생시켰으나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전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구단은 늘 중하위권을 전전했습니다. 여기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인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올드 트래포드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1941년 3월 11일 밤 독일군의 나치 공습인 맨체스터 블리츠로 인해 올드 트래포드의 메인 스탠드가 폭격당해 완전히 전소되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경기장을 잃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라이벌인 맨체스터 시티의 홈구장인 메인로드를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며 빌려 쓰는 비참한 더부살이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돈도 없고 홈구장은 폭격으로 부서졌으며 선수 스쿼드는 노후화된 상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45년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너진 황무지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바람이 부는 잿더미 속에서 구단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 한 명의 위대한 거인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945년 10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젊고 강직한 감독 맷 버스비를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합니다. 이 선택은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버스비 감독은 부임 조건으로 선수의 선발, 이적, 훈련 방식 등 구단 전반의 축구 운영에 대한 전권을 요구했고, 구단은 고심 끝에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는 현대적 의미의 매니저 개념, 즉 헤드 코치로서의 전술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구단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니저라는 역할이 축구계의 최초로 확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감독이 단순히 경기 전술만 짜는 것이 아니라 구단의 철학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버스비 감독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구단을 재건하기 위해 외부의 비싼 스타 선수를 사오는 대증요법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구단의 자체 유스 시스템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혁신을 단행합니다. 수석 코치 지미 머피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구단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전역에 재능 있는 소년들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초반이 되자 이 유스 시스템을 통해 성장한 믿기 힘들 정도로 젊고 천재적인 선수들이 1부 리그 무대에 대거 등장합니다. 언론은 이 평균 연령 21세에서 22세의 젊고 역동적이며 두려움을 모르던 선수들을 향해 감독의 이름을 따서 버스비의 아이들이라는 애칭을 붙여주었습니다. 당대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최고의 천재로 꼽히던 던컨 에드워즈, 주장 로저 번, 날카로운 공격수 토미 테일러 등 이름만 들어도 찬란한 소년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버스비의 아이들은 편견과 우려를 비웃듯 잉글랜드 무대를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955, 1956 시즌과 1956, 1957 시즌에 압도적인 공격 축구로 리그 2연패를 달성합니다. 특히 1956, 1957 시즌 우승 당시 팀의 평균 연령은 고작 22세에 불과했습니다. 맷 버스비 감독의 시선은 이제 잉글랜드를 넘어 유럽 전체를 향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 풋볼리그 당국은 완고한 보수성으로 인해 유럽 대륙대회 참가를 반대했으나 버스비 감독은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유러피언컵 참가를 강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1958년 2월 6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유러피언컵 8강전에서 유고슬라비아의 츠르베나 즈베지다를 상대로 합산 스코어 우위를 점하며 4강 진출을 확정짓고 승리의 기쁨과 함께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는 중간 급유를 위해 독일의 뮌헨 님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급유를 마친 후 공항에는 세찬 폭설이 내리고 있었고 활주로에는 눈과 슬러시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2차례 이륙을 시도했으나 엔진 이상으로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선수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4분 세 번째 이륙 시도가 감행되었습니다. 기체가 활주로를 질주하며 이륙 결심 속도에 도달했을 때 활주로 끝부분에 쌓인 슬러시로 인해 기체의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륙에 필요한 양력을 얻지 못한 비행기는 활주로를 이탈하여 공항 울타리를 뚫고 인근 주택과 나무, 그리고 보관 창고에 그대로 충돌하며 폭발했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참혹한 대참사인 뮌헨 비행기 참사였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44명 중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로저 번, 토미 테일러, 에디 콜먼을 포함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전 선수 8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구단 스태프와 취재 기자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대 유럽 최고의 천재로 꼽히던 21세의 던컨 에드워즈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15일 동안 사투를 벌였으나 끝내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맷 버스비 감독 역시 생사의 갈림길에서 2번이나 종교적 종유 성사까지 받을 정도로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구단의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주전 스쿼드의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으로 다시는 축구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세간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구단이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의 한 세대가 통째로 날아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맨유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사고 비행기에 타지 않아 목숨을 건졌던 수석 코치 지미 머피가 임시 사령탑을 맡아 팀의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퍼스비를 대신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깃발은 계속 휘날려야 한다며 남은 이들과 유스 선수들 그리고 다른 구단에서 급히 임대한 선수들을 모아 스쿼드를 구성했습니다. 참사 후 불과 13일 만에 열린 셰필드 윈즈데이와의 FA컵 경기에서 올드 트래포드를 가득 채운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소년들의 질주를 응원했고 팀은 기적 같은 3대0 승리를 거둡니다. 그의 맨유는 기적적으로 FA컵 결승까지 진출하는 인간 승리의 서사를 씁니다. 수개월간의 치료 끝에 기적적으로 현장에 복귀한 맷 버스비 감독은 슬픔에 잠겨 부서진 구단을 바라보며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팀을 유럽 정상에 올려놓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버스비 감독의 2차 재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사의 끔찍한 공포 속에서 살아남은 젊은 생존자 바비 찰튼이 팀의 중심이자 정신적 지주로 우뚝 섰고 여기에 토리노에서 영입한 스코틀랜드의 특정 기계 데니스 로, 그리고 북아일랜드 출신의 축구 천재이자 역사상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조지 베스트가 가세합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파괴적인 상가편대로 불리는 트리니티 삼총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비 찰튼의 묵직한 리더십, 데니스 로의 날카로운 결정력, 조지 베스트의 마법 같은 드리블이 더해진 맨유는 다시 한번 잉글랜드를 지배합니다. 그들은 1964, 1965 시즌과 1966, 1967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완벽한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 5월 29일 뮌헨 참사가 일어난 지 정확히 10년이 되던 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우제비우의 벤피카와의 유러피언컵 결승전에 나섰습니다.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혈투 끝에
조지 베스트와 바비 찰튼의 연속골이 터지며 맨유는 4대1 대승을 거두고 잉글랜드 클럽 역사상 최초로 유럽 정상의 자리에 등극합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순간 맷 버스비 감독과 바비 찰튼은 참사로 먼저 떠나간 동료들의 이름을 부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극 속에서 피어난 이 눈물의 우승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구단의 DNA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투지를 영원히 아로새긴 구단 역사상 가장 성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유럽 정상이라는 위대한 정점을 찍은 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다시 한번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1969년 구단을 재건한 거인 맷 버스비 감독이 명예롭게 일선에서 물러났고 바비 찰튼, 데니스 로, 조지 베스트 등 황금기를 이끈 주역들도 나이가 들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팀을 떠났습니다. 위대한 감독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윌프 맥기네스, 프랭크 오페럴 등 후임 감독들은 버스비의 거대한 그림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연이어 경질되었습니다. 팀의 하락세는 걷잡을 수 없었고 결국 뮌헨 참사 16년 후인 1974년에는 2부 리그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기까지 합니다. 1년 만에 다시 1부 리그로 승격하긴 했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의 맨유는 간간히 FA컵 우승을 차지할 뿐 리그 우승 레이스에서는 영원한 라이벌인 리버풀 FC의 압도적인 독주를 멀리서 지켜봐야 하는 변방의 강자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올드 트래포드의 관중석은 점차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1986년 11월 당시 리그 21위까지 추락하며 강등 위기에 처해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구단의 운명을 바꿀 또 한 명의 스코틀랜드 출신 감독을 다급하게 임명합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스 퍼거슨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버딘을 이끌고 레알 마드리드를 꺾으며 유럽 무대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이 독사 같은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구단의 체질 개선에 착수합니다. 퍼거슨 감독이 부임한 후 가장 먼저 손댄 것은 구단 내에 만연해 있던 뿌리 깊은 음주 문화의 척결이었습니다. 노먼 화이트사이드, 폴 맥그레스 등 팀의 핵심이었지만 사생활이 문란했던 스타 선수들을 과감하게 내치며 선수단에 엄격한 규율을 심었습니다. 또한 맷 버스비 감독의 철학을 이어받아 스카우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유스 아카데미를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는 이 구단의 뿌리부터 뜯어 고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성과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임 후 첫 몇 년 동안 리그 성적은 중하위권을 전전했고 팬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1989년 12월 올드 트래포드에는 3년 동안 변명만 늘어놓았다. 퍼거슨은 떠나라. 는 굴욕적인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1990년 1월의 FA컵 3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전은 퍼거슨의 경질 여부가 걸린 단두대 매치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마크 로빈스의 결승골로 기적같은 1대0 승리를 거둔 퍼거슨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그의 FA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자신의 첫 유나이티드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이 우승 한 번이 퍼거슨 제국의 위대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신의 한 수라 불리는 이적을 성사시킵니다. 라이벌 리즈 유나이티드로부터 프랑스 출신의 괴짜 천재 에릭 칸토나를 영입한 것입니다. 기술 세운 유니폼을 입고 올드 트래포드를 누비던 칸토나는 팀에 부족했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승리자의 위닝 멘탈리티를 불어넣었습니다. 칸토나의 활약에 힘입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992에서 93 시즌 무려 26년 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1부 리그 우승이자 새롭게 출범한 프리미어리그 우승 트로피를 마침내 들어올립니다. 칸토나가 킹으로 군림하며 길을 열어주는 동안 퍼거슨 감독이 오랜 시간 공들여 키워온 유스 시스템의 결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FA 유스컵 우승을 이끌며 등장한 이 소년들을 언론은 클래스 오브 92, 퍼기의 아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데이비드 베컴, 라이언 긱스, 폴 스콜스, 게리 네빌, 필 네빌, 니키 버트 등 잉글랜드 축구 역사를 바꿀 천재 소년들이 일제히 성인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1995년 여름 퍼거슨 감독이 마크 휴즈, 인스 등 기존 베테랑들을 대거 방출하고 이 소년들로 스쿼드를 채우자 전설적인 해설가 알란 한센은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혹평을 남겼습니다. 아이들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우승할 수 없다. 그러나 퍼거슨의 아이들은 이 혹평을 역대급 망언으로 만들며 1995에서 96 시즌 리그와 FA컵을 동시에 석권하는 더블을 달성합니다. 앳된 소년들이 프리미어 리그의 거친 피지컬을 기술과 스피드 그리고 완벽한 조직력으로 파괴해 나가는 모습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전율케 했습니다. 그리고 1998에서 99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축구 역사상 그 누구도 쉽게 범접하지 못한 전설의 정점에 도전합니다. 시즌 막판까지 이어진 숨막히는 레이스 속에서 맨유는 아스날을 제치고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이어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꺾으며 FA컵 우승 트로피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유럽 정상의 자리를 가리는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었습니다. 1999년 5월 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누 캄프 경기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독일의 거함 바이에른 뮌헨과 마주했습니다. 당시 맨유는 팀의 핵심 미드필더인 로이킨과 폴 스콜스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해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긴 절대적 열세 상태였습니다. 경기는 예상대로 힘들게 흘러갔습니다. 전반 6분 만에 마리오 바슬러에게 프리킥 선제골을 허용한 맨유는 경기 내내 뮌헨의 단단한 수비벽에 막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후반전 들어 뮌헨의 슈팅이 골대와 크로스바를 두 차례나 맞추는 등 맨유는 벼랑 끝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전광판의 시간은 흘러 어느덧 후반 90분을 지나 정규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대기심이 들어올린 추가 시간은 단 3분이었습니다. 뮌헨의 우승 리본이 트로피에 묶이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3분간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반 91분 베컴의 코너킥이 뮌헨 수비진의 몸을 맞고 흐르자 라이언 긱스가 오른발 슛을 시도했고 문전에 있던 교체 멤버 테디 셰링엄이 방향을 바꾸는 절묘한 슈팅으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올드 트래포드의 응원석은 폭발했고 경기장은 광란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뮌헨 선수들이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인 후반 93분, 맨유는 다시 한번 코너킥 찬스를 얻어냅니다. 베컴이 올린 정교한 크로스를 셰링엄이 헤더로 떨어뜨렸고 골문 앞에 도사리고 있던 동안의 암살자 올레 군나르 솔샤르가 오른발을 뻗어 뮌헨의 그물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2대1 역전. 솔샤르의 골이 터진 지 불과 몇 초 후 주심의 종료 이슬이 울렸습니다.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뮌헨 선수들과 미친 듯이 포효하는 맨유 선수들의 극명한 대비 속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잉글랜드 클럽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대기록, 리그와 FA컵, 챔피언스 리그를 한 시즌에 모두 우승하는 유럽 트래블을 완성합니다. 이 위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자기를 수여받으며 알렉스 퍼거슨 경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이자 거대한 제국으로 우뚝 선 찬란한 황금빛 정점의 순간이었습니다. 트래블이라는 전무후무한 대업을 달성한 이후에도 퍼거슨경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심찬 제국은 끊임없이 세포를 분열하고 진화하며 2000년대 프리미어 리그의 절대자로 군림했습니다. 알렉스 퍼거슨경은 트래블의 주역들이 노쇠해지자 과감한 세대 교체를 준비합니다. 2003년 팀의 상징이자 아이콘이었던 데이비드 베컴이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자 퍼거슨경은 포르투갈의 한 스포르팅 리스본 소년에게 구단의 전설적인 등번호 7번을 부여합니다. 그 소년이 바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였습니다. 호날두는 초기에 화려하지만 미숙했던 버릇을 퍼거슨경의 엄격한 지도 아래 고쳐나가며
점차 세계 축구를 파괴하는 괴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에버튼에서 영입한 잉글랜드의 천재 소년 웨인 루니가 가세하면서 맨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치명적인 젊은 공격 라인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여름 대한민국 축구 역사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사에도 매우 의미 있는 이적이 성사됩니다. 퍼거슨 경이 히딩크 감독 아래 2002년 월드컵과 PSV 에인트호번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던 박지성을 전격 영입한 것입니다. 처음 영입 당시 유니폼 마케팅, 아시아 마케팅용이 아니냐는 현지의 편견과 비아냥이 쏟아졌으나 박지성은 묵묵하게 자신이 가진 장점과 특유의 헌신적인 플레이로 그 우려를 단숨에 불식시켰습니다. 세 개의 패를 가졌다는 찬사를 받으며 경기장 구석구석을 누비는 지치지 않는 기동력, 전술적 이해도, 그리고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AC 밀란의 안드레아 필룰로를 완전히 지워버린 마크 능력까지 선보인 박지성은 퍼거슨 경이 큰 경기마다 가장 먼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핵심 전술 열쇠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오 퍼디난드, 네마냐 비디치로 이어지는 이른바 통곡의 벽 수비진과 파트리스 에브라, 폴 스콜스, 마이클 캐릭이 버틴 스쿼드는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자랑했습니다. 이 두 번째 황금기의 메뉴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호날두, 루니, 카를로스 테베스로 이어지는 공포의 삼각편대는 리버풀과 아스날 그리고 신은 자본으로 급부상한 첼시의 거센 도전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맨유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프리미어리그 3연패를 달성하며 다시 한번 잉글랜드를 완전히 붉은 제국의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그 정점은 2007-2008 시즌이었습니다. 맨유는 프리미어리그 정상을 차지한 데 이어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까지 진출합니다. 2008년 5월 21일 폭우가 쏟아지던 러시아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맨유는 같은 프리미어리그 라이벌인 첼시와 사상 최초의 잉글랜드 클럽 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치렀습니다. 호날두의 선제 헤더골과 프랭크 램파드의 동점골로 이어진 혈투는 연장전을 지나 잔인한 승부차기로 이어졌습니다. 팀의 에이스였던 호날두가 실축하며 패배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순간 첼시의 주장 존 테리가 축축한 잔디에 미끄러지며 실축하며 다시 승부차기 스코어는 동률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서든데스에서 골키퍼 에드윈 반데사르가 니콜라 아넬카의 슈팅을 정확하게 막아내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통산 세 번째 유럽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박지성은 비록 명단 제외라는 아픔을 겪었으나 아시아인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우승 메달을 목에 걸었고 호날두는 이 시즌의 압도적인 활약을 바탕으로 생애 첫 발롱도르를 수상하며 세계 최고 선수로 공인받았습니다. 퍼거슨 경의 위대함은 바로 이 끊임없는 승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호날두와 테베스가 팀을 떠난 이후에도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하비에르 에르난데스 등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팀을 매년 리그 최정상권에 올려놓았습니다. 2010-2011 시즌에는 통산 19번째 리그 우승을 달성하며 과거 리버풀을 그 빌어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던 자신의 부임 당시 공언을 마침내 지켜내고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최다 우승 구단의 타이틀을 리버풀로부터 빼앗아옵니다. 그리고 2012-2013 시즌 아스날로부터 득점왕 로빈 반 페르시를 영입한 퍼거슨 경은 자신의 감독 커리어의 마지막 불꽃을 태웁니다. 반 페르시의 환상적인 발리슛과 폭발적인 득점력을 앞세운 맨유는 시즌 종료를 한참 앞두고 일찌감치 구단 역사상 20번째 프리미어리그 우승 트로피를 확보합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위대한 이정표를 세운 순간이었습니다. 2013년 5월 8일 전 세계 축구계를 뒤흔든 공식 발표가 나옵니다. 알렉스 퍼거슨 경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26년간 잡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지휘봉을 내려놓고 공식 은퇴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그의 마지막 홈경기에서 7만여 명의 팬들과 전 세계 시청자들은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거인의 퇴장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38개의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며 맨유를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 만들었던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이자 절대군주의 퇴장.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했습니다. 그것은 찬란했던 황금기의 끝이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깊고 어두운 대혼돈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알렉스 퍼거슨 경이라는 거대한 우산이 사라지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제국은 한순간에 기반부터 흔들리며 잔혹한 혼돈의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퍼거슨 경이 직접 고심 끝에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했던 에버튼의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은 명문구단의 막중한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모예스 감독은 부임 초기부터 우승 DNA가 박힌 베테랑 코치진을 대거 내치고 자신의 에버튼 인맥으로 스태프를 채우는 악수를 두었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우왕좌왕하다가 시장 마감 직전 에버튼 시절의 제자 마루앙 펠라이니를 오버페이로 영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기장 안에서의 전술 역시 단조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풀럼전에서 무려 81개의 의미 없는 크로스만을 남발하며 팬들을 절망케 한 크로스 난사 전술은 모예스 체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팀은 부임 첫 해에 리그 7위라는 굴욕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퍼거슨경 체제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와 수많은 홈경기 패배 기록 갱신이라는 대참사를 겪으며 시즌을 채 마치지도 못한 채 10달 만에 불명예 경질되었습니다. 구단 수뇌부는 무너진 제국의 위상을 빠르게 되찾기 위해 세계적인 명장들을 차례로 수혈하는 이른바 이름값 중심의 처방을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를 이끌고 2014 월드컵에서 돌풍을 일으킨 루이스 바날 감독이 구원투수로 부임했습니다. 바날 감독은 명가 재건을 선언하며 앙헬 디마리아, 라다멜 팔카오 등 세계적인 스타들을 영입하는 데 수천억 원의 거액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디마리아는 프리미어리그의 거친 템포에 적응하지 못한 채 1년 만에 팀을 떠났고 팔카오 역시 부상 후유증으로 최악의 부진을 겪으며 영입 잔혹사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바날 감독 특유의 무조건적인 점유율 중심 축구는 역동성을 잃은 채 후방에서 공만 돌리는 지루하고 단조로운 하품 유발 전술로 변질되었고 올드 트래포드의 팬들은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임기 말기 마커스 레시포드라는 걸출한 유스 신성을 발굴하고 크리스탈 팰리스를 꺾으며 FA컵 우승 트로피를 한 차례 들어 올리긴 했으나 리그 5위에 그치며 챔피언스리그 티켓 확보에 실패하자 구단은 우승 당일 밤 바날 감독에게 경질을 통보하는 잔인한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 여름 승리의 보증수표라 불리던 스페셜 원 조제 무리뉴 감독이 마침내 맨유의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부임과 동시에 폴 포그바를 당시 세계 최고 이적료로 복귀시켰고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와 헬리크 미키타리안을 영입하며 강력한 스쿼드를 구축했습니다. 부임 첫 시즌이었던 2016-2017 시즌 무리뉴는 커뮤니티 실드와 카라바오컵을 차지한 데 이어 구단 역사상 최초로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마침내 맹주가 귀환했음을 선포하는 듯 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맨체스터 시티의 역대급 복주 속에서도 리그 2위를 달성하며 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뉴 역시 고질적인 3년차 징크스와 내부 불화의 덫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뇌부와의 이적시장 갈등이 깊어졌고 팀의 핵심인 폴 포그바를 비롯한 주전 선수들과의 공개적인 갈등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라커룸의 신뢰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팀의 전술은 극단적인 수비 위주의 소위 버스 세우기 전술로 일관하며 무기력해졌고 2018년 12월 리버풀에게 참패를 담은 직후 무리뉴 감독 역시 씁쓸하게 올드 트래포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암흑기의 깊은 수렁 속에서 구단이 선택한 다음 카드는 감성과 전설의 귀환이었습니다.
1999년 트래블의 주역이자 꿈의 극장의 영웅이었던 올레 군나르 솔샤르 감독이 임시 감독을 거쳐 정식 사령탑으로 부임했습니다. 솔샤르 감독은 부임 초기 특유의 온화한 리더십과 유나이티드 DNA의 부활을 외치며 무너졌던 팀 분위기를 빠르게 추슬렀습니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거둔 기적 같은 파리의 기적 역전승은 팬들의 가슴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솔샤르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최고의 에이스를 영입하여 팀의 중심을 잡았고 해리 맥과이어와 제이든 산초, 그리고 2021년 여름에는 신정팀으로 극적인 복귀를 선택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까지 품으며 화려한 스쿼드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팀을 2시즌 연속 리그 최상위권 3위 및 2위에 올려놓았고 메뉴 역사상 최초로 원정 경기 무패 행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전술적인 세밀한 부족과 특정 주전 선수들에 대한 과도한 혹사, 그리고 공수 밸런스 붕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비아레알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무관의 사슬을 끊지 못했고 호날두 가세 이후 전술적 균열이 극에 달하며 2021-22 시즌 초반 라이벌 리버풀에게 홈에서 0대5로 참패하는 등 팀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결국 솔샤르 감독 역시 전설이라는 이름 뒤에 무관이라는 아쉬운 성적표를 남긴 채 2021년 11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지휘봉을 내려놓게 됩니다. 구단 역사상 최악의 승점이라는 대굴욕 속에 표류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022년 여름 네덜란드 아약스에서 역동적인 압박 축구로 유럽을 놀라게 했던 에릭 테나흐 감독을 새로운 구원 투수로 임명합니다. 테나흐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지각하는 선수에게 예외 없이 벌금을 부과하고 식단 체계를 뒤엎는 등 선수단의 퍼거슨경을 연상시키는 서슬퍼런 규율을 다시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 것은 구단의 살아있는 전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의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팀의 기동력과 압박을 강조하던 테나흐는 노쇠화된 호날두를 과감히 벤치로 내렸고 이에 반발한 호날두와의 계약을 전격 해지하는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카세미루 등 자신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자원들을 거액에 영입한 테나흐 체제의 첫 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2023년 카라바오컵 우승을 차지하며 구단에 6년 만에 무관의 사슬을 끊어냈고 리그를 3위로 마치며 챔피언스 리그 복귀 티켓까지 따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2023에서 24 시즌은 잔혹한 부상 악령과 전술적 균열로 가득 찬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수비진의 줄부상 속에서 테나흐의 전술은 공수 감격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허점을 노출했고 리그에서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이 시기 영국 최고의 부호인 짐 레클리프 경의 이네오스 그룹이 구단의 지분과 함께 축구 운영 전권을 인수하며 대대적인 보드진 개혁에 닻을 올렸습니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테나흐 감독은 2024년 5월 FA컵 결승전에서 라이벌 맨체스터 시티를 2대1로 꺾고 기적적인 우승을 차지하며 극적으로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024에서 25 시즌이 개막했음에도 리그와 유럽 무대에서 무기력하고 갈팡질팡하는 경기력이 반복되자 결국 이네오스 보드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2024년 10월 말 성적 부진 누적으로 인해 구단은 에릭 테나흐 감독과의 동행을 종료하고 전격 경질을 발표합니다. 2년 연속 공식 대회 트로피라는 성과를 남겼지만 리그에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씁쓸하게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테나흐의 뒤를 이어 올드 트래포드에 입성한 주인공은 포르투갈의 전술 천재 루벤 아모린 감독이었습니다. 아모린 감독은 특유의 역동적인 3백 전술을 이직하며 마커스 레시포드, 코비 마이누,
라스무스 호일룬 등 젊은 재능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팀을 체질 개선했습니다. 아모림 체제하에서 메뉴는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까지 진출하는 저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결승전에서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 호스퍼에게 끝내 패배하며 유로파리그 준우승에 머물렀고 리그 15위, FA컵 16강 탈락, 카라바오컵 8강 탈락, 시즌 승률 38%라는 처참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보드진의 신임 속에 조금 더 유임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성적 정체와 가혹한 압박감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면서 아모린 감독 역시 지휘봉을 내려놓게 됩니다. 또다시 사령탑이 공석이 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소방수로 등판한 인물은 구단의 전설적인 미드필더이자 메뉴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마이클 캐릭이었습니다. 미들즈브러를 이끌던 캐릭은 친정팀의 부름에 흔쾌히 응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시 감독으로 복귀했습니다. 캐릭은 자신의 축구 스타일과 비슷하게 팀을 지휘했습니다. 특유의 차분하고 냉철한 리더십으로 흔들리던 선수단을 빠르게 결속시켰습니다. 그는 복잡한 실험 대신 4-2-3-1 기반의 포지션 플레이를 활용한 역습 축구를 하며 조직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선수들이 각각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 활용했고 클래식하고 단단한 유나이티드 스타일의 축구를 입혔고 부임 이후 4승 1무라는 뛰어난 성적을 거둔 덕에 곧바로 1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캐릭은 아모링 체제하에서 38% 승률을 기록하며 무너져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짧은 감독 대행 기간 동안에 17경기, 12승, 3무 2패, 승률 70%의 팀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알렉스 퍼거슨 경은 매경기 올드 트래포드를 찾아와 캐릭의 메뉴가 경기에서 승리할 때면 특유의 아이 같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캐릭은 오랜 시간 동안 침체되었던 올드 트래포드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반전시키는 위기 관리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캐릭 임시 감독이 든든하게 버팀목 역할을 해주며 구단을 위기 속에서 구해냈고 구단 수뇌부는 이러한 마이클 캐릭의 공로와 감독 능력을 인정하여 2026년 5월 22일 메뉴와 2028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완전한 정식 감독 부임이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정식 감독 마이클 캐리카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마침내 기나긴 암흑기의 터널을 지나 완벽하게 원팀으로 뭉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독주를 숨죽여 지켜봐야 했던 올드 트래포드의 팬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팀이 다시 한번 진정한 위닝 멘탈리티를 회복하고 명가 재건의 사투 끝에 찬란한 부활의 서막을 완벽하게 열어젖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핵심 선수인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정식 감독으로 부임한 마이클 캐릭을 중심으로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을 되찾아 명가를 재건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이 거친 손으로 일구었던 뉴터니스의 검은 석탄 연기 속에서 시작되어 미넨의 차가운 눈밭 위에 뿌려진 눈물과 비극을 지나 누캄프의 기적 같은 웅장한 영광의 드라마를 거쳐 오늘날 다시 한번 제국의 왕관을 되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140여 년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이 클럽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가장 찬란한 순간에도 결코 자만하지 않아야 하며 반대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가장 어두운 황무지 속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불굴의 투지입니다. 올드 트래포드를 지키는 붉은 악마의 엠블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떠나간 전설들의 영혼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꿈의 극장을 향해 달리는 소년들의 심장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클럽 중 하나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국은 흔들릴지언정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그들의 붉은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오늘 밤 꿈의 극장에 울려 퍼지는 웅장한 서사가 잠 못 드는 여러분의 밤을 평온하고 묵직하게 채워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올드 트래포드의 잔디 위를 흐르는 잔잔한 밤바람 소리와 함께 편안하고 깊은 잠 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거닐어 볼 축구의 역사는 붉은 악마라 불리며 전 세계 축구계를 호령했던 위대한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위대한 영광의 시작이었던 맷 버스비 시절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 영광을 발판 삼아 긴 시간 동안 찬란하게 꽃을 피운 알렉스 퍼거슨, 그 이후 여러 감독을 거치며 힘들었던 시기까지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클럽 중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위대한 여정은 오늘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는 거리가 먼 자욱한 석탄 연기와 거친 철도 기지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78년 산업혁명의 중심지였던 맨체스터의 랭크셔 및 요크셔 철도회사에 뉴터니스 기지 노동자들은 일과 후의 피로를 달래고 동료 간의 유대를 다지기 위해 하나의 축구팀을 결성합니다. 이 팀의 첫 이름은 뉴터니스 LYRFC였습니다. 여기서 LYR은 철도회사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유니폼은 오늘날의 눈부신 붉은색이 아닌 철도회사를 상징하는 녹색과 황색의 반반 조합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잔디구장도 없이 석탄가루가 날리는 거친 마당에서 가죽공을 차며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노동자들의 거친 손과 발로 다져진 뉴터니스는 점차 지역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1892년에는 마침내 잉글랜드 풋볼리그 1부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그러나 초기 프로축구의 세계는 냉혹했습니다. 철도회사와의 연결고리가 서서히 끊어지면서 구단은 홀로 서기를 해야 했고 이는 극심한 재정난으로 이어졌습니다. 1902년의 시작과 함께 구단은 무려 2,600파운드라는 당시로서는 파산에 이르는 거대한 부채를 떠안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해체 명령을 받기 직전이었고 선수들의 임금은 체불되었으며 구단의 자산은 압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단의 해체는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구단을 구한 것은 한 마리의 개와 전설적인 기업가의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뉴터니스의 주장이자 구단을 살리기 위해 사방으로 뛰던 해리 스태포드가 키우던 세인트 버나드 종의 반려견이 구단 기금 모금 바자회 도중 길을 잃었고 이 개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바로 맨체스터 지역의 거대한 양조장주인 존 헨리 데이비스였습니다. 자식이 없던 데이비스는 커다랗고 순한 세인트 버나드 개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고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해리 스태포드를 만나 구단의 비참한 재정 상황을 전해 듣게 됩니다. 축구의 잠재력을 알아본 데이비스는 구단의 과감한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는 부채를 모두 탕감해주는 대신 구단의 경영권을 인수했고 이를 계기로 구단은 완벽한 인적, 물적 쇄신을 단행합니다. 1902년 4월 26일 구단은 뉴터니스라는 낡고 때 묻은 이름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맨체스터 센트럴, 맨체스터 켈틱 등 여러 후보를 제치고 채택된 그 이름이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였습니다. 유니폼 역시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붉은색 상의와 흰색 하의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동자의 팀에서 맨체스터 도시 전체를 대표하는 클럽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존 헨리 데이비스의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 아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본격적인 전력 강화를 시작합니다. 특히 이웃구단인 맨체스터 시티가 재정 스캔들들과 불법 수당 문제로 흔들릴 때 당대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이자 프리즘 같은 재능을 가졌던 윙어 빌리 메레디스를 영입한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전설적인 감독 어네스트 막날 체제하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908년 구단 역사상 최초의 1부 리그 우승을 달성했고 이어 1909년 FA컵 우승, 1911년 다시 한번 리그 정상에 오르며
잉글랜드 축구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합니다. 구단의 규모가 커지고 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자 존 헨리 데이비스는 단순한 성적을 넘어 구단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 최고의 경기장을 짓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품습니다. 당대 최고의 경기장 건축가였던 아치볼드 리치의 설계 아래 1910년 맨체스터 트래포드 파크 지역에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웅장한 경기장이 완공됩니다. 이 경기장이 바로 오늘날까지 맨유의 심장으로 숨쉬고 있는 꿈의 극장, 올드 트래포드입니다. 개장 당시 언더스 자이언트라는 잡지는 이 경기장을 향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며 가장 웅장한 경기장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맨유는 이 거대한 안방을 가지게 되면서 명문 구단으로서의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리그가 전면 중단되면서 구단의 성장세는 급격히 꺾였고 전쟁이 끝난 후 팀을 이끌던 어네스트 막날 감독이 라이벌 맨체스터 시티로 떠나자 구단은 암흑기에 진입합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의 맨유는 1부 리그와 2부 리그를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이른바 유효 클럽으로 전락했습니다. 1927년 구단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존 헨리 데이비스가 사망하면서 재정적 위기는 다시 극에 달했고 1931년에는 또다시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군복 제작업으로 자산을 모은 제임스 깁슨이 구원투수로 등판하여 구단을 회생시켰으나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전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구단은 늘 중하위권을 전전했습니다. 여기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인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올드 트래포드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1941년 3월 11일 밤 독일군의 나치 공습인 맨체스터 블리츠로 인해 올드 트래포드의 메인 스탠드가 폭격당해 완전히 전소되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경기장을 잃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라이벌인 맨체스터 시티의 홈구장인 메인로드를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며 빌려 쓰는 비참한 더부살이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돈도 없고 홈구장은 폭격으로 부서졌으며 선수 스쿼드는 노후화된 상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45년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너진 황무지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바람이 부는 잿더미 속에서 구단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 한 명의 위대한 거인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945년 10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젊고 강직한 감독 맷 버스비를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합니다. 이 선택은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버스비 감독은 부임 조건으로 선수의 선발, 이적, 훈련 방식 등 구단 전반의 축구 운영에 대한 전권을 요구했고 구단은 고심 끝에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는 현대적 의미의 매니저 개념, 즉 헤드 코치로서의 전술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구단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니저라는 역할이 축구계의 최초로 확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감독이 단순히 경기 전술만 짜는 것이 아니라 구단의 철학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버스비 감독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구단을 재건하기 위해 외부의 비싼 스타 선수를 사오는 대증요법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구단의 자체 유스 시스템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혁신을 단행합니다. 수석 코치 지미 머피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구단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전역에 재능 있는 소년들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초반이 되자 이 유스 시스템을 통해 성장한 믿기 힘들 정도로 젊고 천재적인 선수들이 1부 리그 무대에 대거 등장합니다. 언론은 이 평균 연령 21세에서 22세의 젊고 역동적이며 두려움을 모르던 선수들을 향해 감독의 이름을 따서 버스비의 아이들이라는 애칭을 붙여주었습니다. 당대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최고의 천재로 꼽히던 던컨 에드워즈, 주장 로저 번, 날카로운 공격수 토미 테일러 등 이름만 들어도 찬란한 소년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버스비의 아이들은 편견과 우려를 비웃듯
잉글랜드 무대를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955, 1956 시즌과 1956, 1957 시즌에 압도적인 공격 축구로 리그 2연패를 달성합니다. 특히 1956, 1957 시즌 우승 당시 팀의 평균 연령은 고작 22세에 불과했습니다. 맷 버스비 감독의 시선은 이제 잉글랜드를 넘어 유럽 전체를 향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 풋볼 리그 당국은 완고한 보수성으로 인해 유럽 대륙대회 참가를 반대했으나 버스비 감독은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유러피언컵 참가를 강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1958년 2월 6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유러피언컵 8강전에서 유고슬라비아의 츠르베나 즈베지다를 상대로 합산 스코어 우위를 점하며 4강 진출을 확정짓고 승리의 기쁨과 함께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는 중간 급유를 위해 독일의 뮌헨 님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급유를 마친 후 공항에는 세찬 폭설이 내리고 있었고 활주로에는 눈과 슬러시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2차례 이륙을 시도했으나 엔진 이상으로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선수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4분, 세 번째 이륙 시도가 감행되었습니다. 기체가 활주로를 질주하며 이륙 결심 속도에 도달했을 때 활주로 끝부분에 쌓인 슬러시로 인해 기체의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륙에 필요한 양력을 얻지 못한 비행기는 활주로를 이탈하여 공항 울타리를 뚫고 인근 주택과 나무, 그리고 보관 창고에 그대로 충돌하며 폭발했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참혹한 대참사인 뮌헨 비행기 참사였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44명 중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로저 번, 토미 테일러, 에디 콜먼을 포함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전 선수 8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구단 스태프와 취재 기자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대 유럽 최고의 천재로 꼽히던 21세의 던컨 에드워즈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15일 동안 사투를 벌였으나 끝내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맷 버스비 감독 역시 생사의 갈림길에서 2번이나 종교적 종유 성사까지 받을 정도로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구단의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주전 스쿼드의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으로 다시는 축구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세간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구단이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의 한 세대가 통째로 날아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맨유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사고 비행기에 타지 않아 목숨을 건졌던 수석 코치 지미 머피가 임시 사령탑을 맡아 팀의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퍼스비를 대신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깃발은 계속 휘날려야 한다며 남은 이들과 유스 선수들, 그리고 다른 구단에서 급히 임대한 선수들을 모아 스쿼드를 구성했습니다. 참사 후 불과 13일 만에 열린 셰필드 윈즈데이와의 FA컵 경기에서 올드 트래포드를 가득 채운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소년들의 질주를 응원했고 팀은 기적 같은 3대0 승리를 거둡니다. 그의 맨유는 기적적으로 FA컵 결승까지 진출하는 인간 승리의 서사를 씁니다. 수개월간의 치료 끝에 기적적으로 현장에 복귀한 맷 버스비 감독은 슬픔에 잠겨 부서진 구단을 바라보며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팀을 유럽 정상에 올려놓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버스비 감독의 2차 재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사의 끔찍한 공포 속에서 살아남은 젊은 생존자 바비 찰튼이 팀의 중심이자 정신적 지주로 우뚝 섰고 여기에 토리노에서 영입한 스코틀랜드의 특정 기계 데니스 로, 그리고 북아일랜드 출신의 축구 천재이자 역사상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조지 베스트가 가세합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파괴적인 상가편대로 불리는 트리니티 삼총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비 찰튼의 묵직한 리더십, 데니스 로의 날카로운 결정력, 조지 베스트의 마법 같은 드리블이 더해진 맨유는 다시 한번 잉글랜드를 지배합니다.
그들은 1964, 1965 시즌과 1966, 1967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완벽한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 5월 29일 뮌헨 참사가 일어난 지 정확히 10년이 되던 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우제비우의 벤피카와의 유러피언컵 결승전에 나섰습니다.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혈투 끝에 조지 베스트와 바비 찰튼의 연속골이 터지며 맨유는 4대1 대승을 거두고 잉글랜드 클럽 역사상 최초로 유럽 정상의 자리에 등극합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순간 맷 버스비 감독과 바비 찰튼은 참사로 먼저 떠나간 동료들의 이름을 부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극 속에서 피어난 이 눈물의 우승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구단의 DNA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투지를 영원히 아로새긴 구단 역사상 가장 성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유럽 정상이라는 위대한 정점을 찍은 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다시 한번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1969년 구단을 재건한 거인 맷 버스비 감독이 명예롭게 일선에서 물러났고 바비 찰튼, 데니스 로, 조지 베스트 등 황금기를 이끈 주역들도 나이가 들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팀을 떠났습니다. 위대한 감독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윌프 맥기네스, 프랭크 오페럴 등 후임 감독들은 버스비의 거대한 그림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연이어 경질되었습니다. 팀의 하락세는 걷잡을 수 없었고 결국 뮌헨 참사 16년 후인 1974년에는 2부 리그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기까지 합니다. 1년 만에 다시 1부 리그로 승격하긴 했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의 맨유는 간간히 FA컵 우승을 차지할 뿐 리그 우승 레이스에서는 영원한 라이벌인 리버풀 FC의 압도적인 독주를 멀리서 지켜봐야 하는 변방의 강자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올드 트래포드의 관중석은 점차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1986년 11월 당시 리그 21위까지 추락하며 강등 위기에 처해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구단의 운명을 바꿀 또 한 명의 스코틀랜드 출신 감독을 다급하게 임명합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스 퍼거슨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버딘을 이끌고 레알 마드리드를 꺾으며 유럽 무대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이 독사 같은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구단의 체질 개선에 착수합니다. 퍼거슨 감독이 부임한 후 가장 먼저 손댄 것은 구단 내에 만연해 있던 뿌리 깊은 음주 문화의 척결이었습니다. 노먼 화이트사이드, 폴 맥그레스 등 팀의 핵심이었지만 사생활이 문란했던 스타 선수들을 과감하게 내치며 선수단에 엄격한 규율을 심었습니다. 또한 맷 버스비 감독의 철학을 이어받아 스카우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유스 아카데미를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는 이 구단의 뿌리부터 뜯어 고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성과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임 후 첫 몇 년 동안 리그 성적은 중하위권을 전전했고 팬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1989년 12월 올드 트래포드에는 3년 동안 변명만 늘어놓았다. 퍼거슨은 떠나라. 는 굴욕적인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1990년 1월의 FA컵 3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전은 퍼거슨의 경질 여부가 걸린 단두대 매치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마크 로빈스의 결승골로 기적같은 1대0 승리를 거둔 퍼거슨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그의 FA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자신의 첫 유나이티드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이 우승 한 번이 퍼거슨 제국의 위대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신의 한 수라 불리는 이적을 성사시킵니다. 라이벌 리즈 유나이티드로부터 프랑스 출신의 괴짜 천재 에릭 칸토나를 영입한 것입니다. 기술 세운 유니폼을 입고 올드 트래포드를 누비던 칸토나는 팀에 부족했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승리자의 위닝 멘탈리티를 불어넣었습니다. 칸토나의 활약에 힘입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992에서 93 시즌 무려 26년 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1부 리그 우승이자 새롭게 출범한 프리미어리그 우승 트로피를 마침내 들어올립니다. 칸토나가 킹으로 군림하며 길을 열어주는 동안 퍼거슨 감독이 오랜 시간 공들여 키워온 유스 시스템의 결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FA 유스컵 우승을 이끌며 등장한 이 소년들을 언론은 클래스 오브 92, 퍼기의 아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데이비드 베컴, 라이언 긱스, 폴 스콜스, 게리 네빌, 필 네빌, 니키 버트 등 잉글랜드 축구 역사를 바꿀 천재 소년들이 일제히 성인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1995년 여름 퍼거슨 감독이 마크 휴즈, 인스 등 기존 베테랑들을 대거 방출하고 이 소년들로 스쿼드를 채우자 전설적인 해설가 알란 한센은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혹평을 남겼습니다. 아이들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우승할 수 없다. 그러나 퍼거슨의 아이들은 이 혹평을 역대급 망언으로 만들며 1995에서 96 시즌 리그와 FA컵을 동시에 석권하는 더블을 달성합니다. 앳된 소년들이 프리미어리그의 거친 피지컬을 기술과 스피드 그리고 완벽한 조직력으로 파괴해 나가는 모습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전율케 했습니다. 그리고 1998에서 99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축구 역사상 그 누구도 쉽게 범접하지 못한 전설의 정점에 도전합니다. 시즌 막판까지 이어진 숨막히는 레이스 속에서 맨유는 아스날을 제치고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이어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꺾으며 FA컵 우승 트로피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유럽 정상의 자리를 가리는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었습니다. 1999년 5월 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누 캄프 경기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독일의 거함 바이에른 뮌헨과 마주했습니다. 당시 맨유는 팀의 핵심 미드필더인 로이킨과 폴 스콜스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해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긴 절대적 열세 상태였습니다. 경기는 예상대로 힘들게 흘러갔습니다. 전반 6분 만에 마리오 바슬러에게 프리킥 선제골을 허용한 맨유는 경기 내내 뮌헨의 단단한 수비벽에 막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후반전 들어 뮌헨의 슈팅이 골대와 크로스바를 두 차례나 맞추는 등 맨유는 벼랑 끝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전광판의 시간은 흘러 어느덧 후반 90분을 지나 정규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대기심이 들어올린 추가 시간은 단 3분이었습니다. 뮌헨의 우승 리본이 트로피에 묶이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3분간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반 91분 베컴의 코너킥이 뮌헨 수비진의 몸을 맞고 흐르자 라이언 긱스가 오른발 슛을 시도했고 문전에 있던 교체 멤버 테디 셰링엄이 방향을 바꾸는 절묘한 슈팅으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올드 트래포드의 응원석은 폭발했고 경기장은 광란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뮌헨 선수들이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인 후반 93분, 맨유는 다시 한번 코너킥 찬스를 얻어냅니다. 베컴이 올린 정교한 크로스를 셰링엄이 헤더로 떨어뜨렸고 골문 앞에 도사리고 있던 동안의 암살자 올레 군나르 솔샤르가 오른발을 뻗어 뮌헨의 그물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2대1 역전. 솔샤르의 골이 터진 지 불과 몇 초 후 주심의 종료 이슬이 울렸습니다.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뮌헨 선수들과 미친 듯이 포효하는 맨유 선수들의 극명한 대비 속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잉글랜드 클럽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대기록, 리그와 FA컵, 챔피언스 리그를 한 시즌에 모두 우승하는 유럽 트래블을 완성합니다. 이 위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자기를 수여받으며 알렉스 퍼거슨형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이자 거대한 제국으로 우뚝 선 찬란한 황금빛 정점의 순간이었습니다. 트래블이라는 전무후무한 대업을 달성한 이후에도 퍼거슨경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심찬 제국은 끊임없이 세포를 분열하고 진화하며 2000년대 프리미어리그의 절대자로 군림했습니다. 알렉스 퍼거슨경은 트래블의 주역들이 노쇠해지자 과감한 세대 교체를 준비합니다.
2003년 팀의 상징이자 아이콘이었던 데이비드 베컴이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자 퍼거슨 경은 포르투갈의 한 스포르팅 리스본 소년에게 구단의 전설적인 등번호 7번을 부여합니다. 그 소년이 바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였습니다. 호날두는 초기에 화려하지만 미숙했던 버릇을 퍼거슨 경의 엄격한 지도 아래 고쳐나가며 점차 세계 축구를 파괴하는 괴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에버튼에서 영입한 잉글랜드의 천재 소년 웨인 루니가 가세하면서 맨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치명적인 젊은 공격 라인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여름 대한민국 축구 역사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사에도 매우 의미 있는 이적이 성사됩니다. 퍼거슨 경이 히딩크 감독 아래 2002년 월드컵과 PSV 에인트호벤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던 박지성을 전격 영입한 것입니다. 처음 영입 당시 유니폼 마케팅, 아시아 마케팅용이 아니냐는 현지의 편견과 비아냥이 쏟아졌으나 박지성은 묵묵하게 자신이 가진 장점과 특유의 헌신적인 플레이로 그 우려를 단숨에 불식시켰습니다. 세 개의 패를 가졌다는 찬사를 받으며 경기장 구석구석을 누비는 지치지 않는 기동력, 전술적 이해도, 그리고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AC 밀란의 안드레아 필룰로를 완전히 지워버린 마크 능력까지 선보인 박지성은 퍼거슨 경이 큰 경기마다 가장 먼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핵심 전술 열쇠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오 퍼디난드, 네마냐 비디치로 이어지는 이른바 통곡의 벽 수비진과 파트리스 에브라, 폴 스콜스, 마이클 캐릭이 버틴 스쿼드는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자랑했습니다. 이 두 번째 황금기의 메뉴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호날두, 루니, 카를로스 테베스로 이어지는 공포의 삼각편대는 리버풀과 아스날, 그리고 신은 자본으로 급부상한 첼시의 거센 도전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맨유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프리미어리그 3연패를 달성하며 다시 한번 잉글랜드를 완전히 붉은 제국의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그 정점은 2007-2008 시즌이었습니다. 맨유는 프리미어리그 정상을 차지한 데 이어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진출합니다. 2008년 5월 21일 폭우가 쏟아지던 러시아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맨유는 같은 프리미어리그 라이벌인 첼시와 사상 최초의 잉글랜드 클럽 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치렀습니다. 호날두의 선제 헤더골과 프랭크 램파드의 동점골로 이어진 혈투는 연장전을 지나 잔인한 승부차기로 이어졌습니다. 팀의 에이스였던 호날두가 실축하며 패배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순간 첼시의 주장 존 테리가 축축한 잔디에 미끄러지며 실축하며 다시 승부차기 스코어는 동률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서든데스에서 골키퍼 에드윈 반데사르가 니콜라 아넬카의 슈팅을 정확하게 막아내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통산 세 번째 유럽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박지성은 비록 명단 제외라는 아픔을 겪었으나 아시아인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우승 메달을 목에 걸었고 호날두는 이 시즌의 압도적인 활약을 바탕으로 생애 첫 발롱도르를 수상하며 세계 최고 선수로 공인받았습니다. 퍼거슨 경의 위대함은 바로 이 끊임없는 승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호날두와 테베스가 팀을 떠난 이후에도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하비에르 에르난데스 등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팀을 매년 리그 최정상권에 올려놓았습니다. 2010-2011 시즌에는 통산 19번째 리그 우승을 달성하며 과거 리버풀을 그 빌어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던 자신의 부임 당시 공언을 마침내 지켜내고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최다 우승 구단의 타이틀을 리버풀로부터 빼앗아옵니다. 그리고 2012-2013 시즌 아스날로부터 득점왕 로빈 반 페르시를 영입한 퍼거슨 경은 자신의 감독 커리어의 마지막 불꽃을 태웁니다. 반 페르시의 환상적인 발리슛과 폭발적인 득점력을 앞세운 맨유는 시즌 종료를 한참 앞두고 일찌감치 구단 역사상 20번째 프리미어리그 우승 트로피를 확보합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위대한 이정표를 세운 순간이었습니다. 2013년 5월 8일 전 세계 축구계를 뒤흔든 공식 발표가 나옵니다. 알렉스 퍼거슨 경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26년간 잡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지휘봉을 내려놓고 공식 은퇴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그의 마지막 홈경기에서 7만여 명의 팬들과 전 세계 시청자들은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거인의 퇴장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38개의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며 맨유를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 만들었던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이자 절대군주의 퇴장.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했습니다. 그것은 찬란했던 황금기의 끝이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깊고 어두운 대혼돈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알렉스 퍼거슨 경이라는 거대한 우산이 사라지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제국은 한순간에 기반부터 흔들리며 잔혹한 혼돈의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퍼거슨 경이 직접 고심 끝에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했던 에버튼의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은 명문구단의 막중한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모예스 감독은 부임 초기부터 우승 DNA가 박힌 베테랑 코치진을 대거 내치고 자신의 에버튼 인맥으로 스태프를 채우는 악수를 두었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우왕좌왕하다가 시장 마감 직전 에버튼 시절의 제자 마루앙 펠라이니를 오버페이로 영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기장 안에서의 전술 역시 단조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풀럼전에서 무려 81개의 의미 없는 크로스만을 남발하며 팬들을 절망케 한 크로스 난사 전술은 모예스 체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팀은 부임 첫 해에 리그 7위라는 굴욕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퍼거슨경 체제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와 수많은 홈경기 패배 기록 갱신이라는 대참사를 겪으며 시즌을 채 마치지도 못한 채 10달 만에 불명예 경질되었습니다. 구단 수뇌부는 무너진 제국의 위상을 빠르게 되찾기 위해 세계적인 명장들을 차례로 수혈하는 이른바 이름값 중심의 처방을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를 이끌고 2014 월드컵에서 돌풍을 일으킨 루이스 바날 감독이 구원투수로 부임했습니다. 바날 감독은 명가 재건을 선언하며 앙헬 디마리아, 라다멜 팔카오 등 세계적인 스타들을 영입하는 데 수천억 원의 거액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디마리아는 프리미어리그의 거친 템포에 적응하지 못한 채 1년 만에 팀을 떠났고 팔카오 역시 부상 후유증으로 최악의 부진을 겪으며 영입 잔혹사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바날 감독 특유의 무조건적인 점유율 중심 축구는 역동성을 잃은 채 후방에서 공만 돌리는 지루하고 단조로운 하품 유발 전술로 변질되었고 올드 트래포드의 팬들은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임기 말기 마커스 레시포드라는 걸출한 유스 신성을 발굴하고 크리스탈 팰리스를 꺾으며 FA컵 우승 트로피를 한 차례 들어 올리긴 했으나 리그 5위에 그치며 챔피언스리그 티켓 확보에 실패하자 구단은 우승 당일 밤 바날 감독에게 경질을 통보하는 잔인한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 여름 승리의 보증수표라 불리던 스페셜 원 조제 무리뉴 감독이 마침내 맨유의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부임과 동시에 폴 포그바를 당시 세계 최고 이적료로 복귀시켰고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와 헬리크 미키타리안을 영입하며 강력한 스쿼드를 구축했습니다. 부임 첫 시즌이었던 2016-2017 시즌 무리뉴는 커뮤니티 실드와 카라바오컵을 차지한 데 이어 구단 역사상 최초로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마침내 맹주가 귀환했음을 선포하는 듯 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맨체스터 시티의 역대급 복주 속에서도 리그 2위를 달성하며 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뉴 역시 고질적인 3년차 징크스와 내부 불화의 덫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뇌부와의 이적시장 갈등이 깊어졌고 팀의 핵심인 폴 포그바를 비롯한 주전 선수들과의 공개적인 갈등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라커룸의 신뢰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팀의 전술은 극단적인 수비 위주의 소위 버스 세우기 전술로 일관하며 무기력해졌고 2018년 12월 리버풀에게 참패를 담은 직후 무리뉴 감독 역시 씁쓸하게 올드 트래포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암흑기의 깊은 수렁 속에서 구단이 선택한 다음 카드는 감성과 전설의 귀환이었습니다. 1999년 트래블의 주역이자 꿈의 극장의 영웅이었던 올레 군나르 솔샤르 감독이 임시 감독을 거쳐 정식 사령탑으로 부임했습니다. 솔샤르 감독은 부임 초기 특유의 온화한 리더십과 유나이티드 DNA의 부활을 외치며 무너졌던 팀 분위기를 빠르게 추슬렀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거둔 기적 같은 파리의 기적 역전승은 팬들의 가슴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솔샤르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최고의 에이스를 영입하여 팀의 중심을 잡았고 해리 맥과이어와 제이든 산초, 그리고 2021년 여름에는 신정팀으로 극적인 복귀를 선택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까지 품으며 화려한 스쿼드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팀을 2시즌 연속 리그 최상위권 3위 및 2위에 올려놓았고 메뉴 역사상 최초로 원정 경기 무패 행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전술적인 세밀한 부족과 특정 주전 선수들에 대한 과도한 혹사, 그리고 공수 밸런스 붕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비아레알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무관의 사슬을 끊지 못했고 호날두 가세 이후 전술적 균열이 극에 달하며 2021-22 시즌 초반 라이벌 리버풀에게 홈에서 0대5로 참패하는 등 팀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결국 솔샤르 감독 역시 전설이라는 이름 뒤에 무관이라는 아쉬운 성적표를 남긴 채 2021년 11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지휘봉을 내려놓게 됩니다. 구단 역사상 최악의 승점이라는 대굴욕 속에 표류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022년 여름 네덜란드 아약스에서 역동적인 압박 축구로 유럽을 놀라게 했던 에릭 테나흐 감독을 새로운 구원 투수로 임명합니다. 테나흐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지각하는 선수에게 예외 없이 벌금을 부과하고 식단 체계를 뒤엎는 등 선수단의 퍼거슨경을 연상시키는 서슬퍼런 규율을 다시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 것은 구단의 살아있는 전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의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팀의 기동력과 압박을 강조하던 테나흐는 노쇠화된 호날두를 과감히 벤치로 내렸고 이에 반발한 호날두와의 계약을 전격 해지하는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카세미로 등 자신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자원들을 거액에 영입한 테나흐 체제의 첫 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2023년 카라바오컵 우승을 차지하며 구단에 6년 만에 무관의 사슬을 끊어냈고 리그를 3위로 마치며 챔피언스리그 복귀 티켓까지 따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2023에서 24 시즌은 잔혹한 부상 악령과 전술적 균열로 가득 찬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수비진의 줄부상 속에서 테나흐의 전술은 공수 감격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허점을 노출했고 리그에서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이 시기 영국 최고의 부호인 짐 레클리프 경의 이네오스 그룹이 구단의 지분과 함께 축구 운영 전권을 인수하며 대대적인 보드진 개혁에 닻을 올렸습니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테나흐 감독은 2024년 5월 FA컵 결승전에서 라이벌 맨체스터 시티를 2대1로 꺾고 기적적인 우승을 차지하며 극적으로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024에서 25 시즌이 개막했음에도 리그와 유럽 무대에서 무기력하고 갈팡질팡하는 경기력이 반복되자 결국 이네오스 보드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2024년 10월 말 성적 부진 누적으로 인해 구단은 에릭 테나흐 감독과의 동행을 종료하고 전격 경질을 발표합니다.
2년 연속 공식 대회 트로피라는 성과를 남겼지만 리그에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씁쓸하게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테나의 뒤를 이어 올드 트래포드에 입성한 주인공은 포르투갈의 전술 천재 루벤 아모린 감독이었습니다. 아모린 감독은 특유의 역동적인 3백 전술을 이직하며 마커스 레시포드, 코비 마이누, 라스무스 호일룬 등 젊은 재능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팀을 체질 개선했습니다. 아모림 체제하에서 메뉴는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까지 진출하는 저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결승전에서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 호스퍼에게 끝내 패배하며 유로파리그 준우승에 머물렀고 리그 15위, FA컵 16강 탈락, 카라바오컵 8강 탈락, 시즌 승률 38%라는 처참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보드진의 신임 속에 조금 더 유임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성적 정체와 가혹한 압박감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면서 아모린 감독 역시 지휘봉을 내려놓게 됩니다. 또다시 사령탑이 공석이 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소방수로 등판한 인물은 구단의 전설적인 미드필더이자 메뉴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마이클 캐릭이었습니다. 미들즈브러를 이끌던 캐릭은 친정팀의 부름에 흔쾌히 응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시 감독으로 복귀했습니다. 캐릭은 자신의 축구 스타일과 비슷하게 팀을 지휘했습니다. 특유의 차분하고 냉철한 리더십으로 흔들리던 선수단을 빠르게 결속시켰습니다. 그는 복잡한 실험 대신 4-2-3-1 기반의 포지션 플레이를 활용한 역습 축구를 하며 조직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선수들이 각각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 활용했고 클래식하고 단단한 유나이티드 스타일의 축구를 입혔고 부임 이후 4승 1무라는 뛰어난 성적을 거둔 덕에 곧바로 1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캐릭은 아모링 체제하에서 38% 승률을 기록하며 무너져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짧은 감독 대행 기간 동안에 17경기, 12승, 3무 2패, 승률 70%의 팀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알렉스 퍼거슨 경은 매 경기 올드 트래포드를 찾아와 캐릭의 메뉴가 경기에서 승리할 때면 특유의 아이 같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캐릭은 오랜 시간 동안 침체되었던 올드 트래포드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반전시키는 위기관리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캐릭 임시 감독이 든든하게 버팀목 역할을 해주며 구단을 위기 속에서 구해냈고 구단 수뇌부는 이러한 마이클 캐릭의 공로와 감독 능력을 인정하여 2026년 5월 22일 메뉴와 2028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완전한 정식 감독 부임이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정식 감독 마이클 캐리카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마침내 기나긴 암흑기의 터널을 지나 완벽하게 원팀으로 뭉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독주를 숨죽여 지켜봐야 했던 올드 트래포드의 팬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팀이 다시 한번 진정한 위닝 멘탈리티를 회복하고 명가 재건의 사투 끝에 찬란한 부활의 서막을 완벽하게 열어젖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핵심 선수인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정식 감독으로 부임한 마이클 캐릭을 중심으로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을 되찾아 명가를 재건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이 거친 손으로 일구었던 뉴터니스의 검은 석탄 연기 속에서 시작되어 미넨의 차가운 눈밭 위에 뿌려진 눈물과 비극을 지나 누캄프의 기적 같은 웅장한 영광의 드라마를 거쳐 오늘날 다시 한번 제국의 왕관을 되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140여 년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이 클럽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가장 찬란한 순간에도 결코 자만하지 않아야 하며 반대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가장 어두운 황무지 속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불굴의 투지입니다. 올드 트래포드를 지키는 붉은 악마의 엠블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떠나간 전설들의 영혼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꿈의 극장을 향해 달리는 소년들의 심장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클럽 중 하나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국은 흔들릴지언정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그들의 붉은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오늘 밤 꿈의 극장에 울려 퍼지는 웅장한 서사가 잠 못 드는 여러분의 밤을 평온하고 묵직하게 채워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올드 트래포드의 잔디 위를 흐르는 잔잔한 밤바람 소리와 함께 편안하고 깊은 잠 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